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처럼 무엇이든 일단 참고 견뎌야 뭐든 된다는 말을 삶의 진리 마냥 잘 알고 살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근데 참을 린 3번이면 호구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유행하는 것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그 인내심이 내가 정말 원해서 이악 물고 참았던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산다는 착각 때문인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참으면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목표만 보고 살아왔던 30여 년 인생에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든 잘 참는 성격이었어요. 애들은 잘 넘어지고 다치잖아요. 근데 뛰어놀다가 무릎팍이 깨지고 팔꿈치가 까져도 울상 한번 지어본 적 없고 오히려 나중에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 주실 때야 현아야 이거 언제 다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 내가 다쳤었구나 알 정도로 아픔에도 약간 무심할 정도였어요. 그냥 제 타고난 성격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가 좀 아팠는데 좀 참고 수업 다 듣고 나서 집에 갔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엄마랑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어떻게 이걸 참았냐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남들은 1년, 3년 주기로 온다는 퇴사에 대한 결심도 이 정도면 참고 다닐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어서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5년을 버틸 수도 있었네요.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은 여러모로 제 인생에 있어 득이 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줬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어요. 발을 빼야 할 때 그냥 꾹 참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성격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다 좋을 일이라서 눈 딱 감고 그냥 이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참는 분들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편하지만 참는 저는 남들의 몇 배는 지치곤 합니다. 그런 제 지친 마음을 알아줬던 게 바로 연애하던 시절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이모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이모가 그 당시 회사 건물 청소를 다니셨거든요. 그때가 그 일을 하신 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일을 시작하시고 한동안 한참을 저나 저희 엄마에게 칭찬을 하시던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모가 청소하는 건물 5층에 제3금융권 은행이 있는데 거기 다니는 남자 직원 한 명과 친해지셨는데 너무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죠. 이모는 일하면서 자주 마주쳐서 대화도 해서 그 남자가 저랑 동갑이라는 것과 심지어 가족들이 뭐 하는지까지 알아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 형이 배우래 배우. 언니도 얼굴 보면 알 거야. 언니 자주 보는 미니시리즈에 조연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직원도 훤칠하니 잘생겼어. 얘 현아야 너 생각 없니? 그 직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너랑 동갑이라는데 32. 이모가 연락처 얻어다 줄까? 이모가 그냥 지나치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그래. 이모한테 주책이다. 괜히 그 직원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웃어 넘겼는데 며칠 뒤 이모가 진짜 그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오신 겁니다. 실행력이 장난 아니죠? 이모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 직원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해서 대리 달았다고 내 조카가 아니라 남이어도 괜찮은 아가씨라고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모한테 얼굴을 왜 보여주냐, 이모 진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이모가 잠자코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총각이 지만 네 사진 보는 게 불공평하다고 너도 본인 사진을 꼭 봐야 하지 않냐면서 이모한테 지 얼굴 찍어가라고 했어. 이것 봐. 깔끔하게 잘생겼지. 이 총각은 네가 마음에 드는 눈치야. 그러니까 사진이랑 연락처 이모한테 줬지. 한 번만 만나봐.
만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니 땅이 꺼지니. 이모의 말을 믿고 그렇게 이모가 칭찬을 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왜 사람은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이모께서 청소하는 건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바로 나서서 대신 화를 내줬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실제로 만난 그 사람은 정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다가가서 정류장의 10m 내에서는 금연이라고 가서 말하기도 하고 또 영화관 같은 곳에서 크게 떠들거나 휴대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꼭 한마디 했어요. 저는 내가 직접 피해를 봐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 사람의 그런 용기가 대단해 보였고 또 한편으로 배우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의 친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국밥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인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식당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솔직히 결혼식 날에 조연 배우인 아주버님 덕분에 연예인 몇 명이 제 결혼식에 왔던 것보다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냐면 남편한테 당신이랑 결혼하면 이 수육이랑 국밥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남편도 저도 결혼은 우리 둘의 힘으로 하자고 입을 모았기에 예물 예단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 말에 웃으면서 그럼 수육이랑 국밥을 예단으로 해야겠다고 했죠. 결혼하고 거의 1년 반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잘 지냈고 시골이고 석 달 뒤에 임신해서 예쁜 딸도 낳게 됐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간판 제작과 설치 사무실 하신 아버지께 30여 년 동안 바꾸지 않던 국밥집 간판 보수도 맡기셨습니다. 원래 전통을 중요시하는 오래된 맛집은 쉽게 간판을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제작하고 보수한 간판 제작 결과를 몇 개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일을 맡기신 거였죠. 신혼 때 신경이 쓰였던 건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형님과 시누이의 텃세 내지 은근한 따돌림이었죠. 조연 배우였던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은 승무원이었는데 딱 봐도 단아하고 피부도 좋고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만큼 외모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만날 때마다 저는 형님이 그 전에 입었던 옷이나 들었던 가방을 가져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야 어렸을 때부터 옷은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고 화장도 눈썹이나 입술만 바르면 거의 풀 메이크업을 한 거나 다름없던 터라 그런 형님과는 처음부터 공통 관심사가 없었는데 형님을 거의 롤모델처럼 모시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형님처럼 화장이나 옷같이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형님한테 뭐 새로 산 옷이나 가방, 신발이 보이면 바로 알아보고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라고 옆에 붙어서 아양을 부렸거든요. 작게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는 시누이는 종종 손가락이 긴 형님에게 네일아트를 무료로 해주고 그걸 찍어 SNS에 올리는 홍보 사진으로 쓰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손톱도 동그랗고 손가락이 길고 예뻐서 사진이 더 잘 나와요. 언니 손 한번 올리면 이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오는 손님이 는다니까요. 라고 어찌나 비행기를 태우던지. 그러던 시누이는 제 손을 흘끔 보면 이런 손은 사진 찍으면 손가락이 더 짧게 나와요. 근데 둘째 언니 손톱 되게 납작하네요. 이런 손톱은 아무리 다듬어도 모양이 안 나오는데 라는 말만 했죠. 전형적으로 시누이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형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 저를 깎아내리는 거였는데 상대가 불쌍하면 그런 노골적인 수도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 아시나요? 시누이가 그렇게 형님에게 붙어서 싸발싸발하면 형님이 질린 옷이나 가방을 주기도 하고 비행 갔다 오면 화장품을 사다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하사를 받으면 시누이는 SNS에 받은 옷이나 화장품을 자랑하는 사진을 찍어 도배를 했는데
그 모습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처절해 보이곤 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깎아내리고 형님을 떠받들어 모시는 게 모두 그런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혼신의 노력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저를 깎아내리거나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걸 느낄 때도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톱 보고 훈수 두면 뭐라도 발라주고 그런 소리 하던가요? 라고 말하거나 시누이가 형님에게 받은 신발을 자랑하면 우와 고진감래라고 그렇게 형님 쫓아다닌 결실을 맺었네요. 라고 말 한마디 보태는 정도였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사건이 말이죠. 제가 딸을 낳고 반년 육아휴직 후에 회사 복직을 앞뒀을 때였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너 좋아하는 수육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딸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어머니께서 제 복직 얘기를 꺼내시면서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전혀 생각도 안 하던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야, 너 회사 그냥 그만두고 여기서 아예 나한테 일 배우는 게 어떻겠니? 너 재민이한테 복직해도 인사발령 나서 너 원래 일하던 팀에서 일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했다며. 그렇게 자리도 뺏겼는데 가서 200 받아가면서 일하느니 여기서 나한테 일 배우면서 가족이랑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여기서 일하면 내가 너 수빈이 보는 것도 생각해서 시간도 잘 조정해주고 좋잖아. 이 사람 말은 이제 우리도 은퇴할 때가 멀지 않았는데 내 어머니한테 받은 이 식당을 남한테 맡기느니 가족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이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자식 셋이 전부 지들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하질 않니. 재민이는 너도 알다시피 뭐 승진이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지금 그만둘 수 없다고 하고 재식이야 연기 계속한다고 하니 뭐 지가 TV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일 하겠지. 희진이도 지각에 연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일단 걔는 주방일에 영 소질이 없다. 근데 현아 너는 우리가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봐왔던 것만 해도 손도 빠르고 야물딱지고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제안을 해보려고 부른 거다. 그래 현아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년만 내 밑에서 일 배우면 우리가 이 식당 너한테 주고 갈게. 나나 이 사람은 은퇴하면 서울 생활 싹 정리해서 저 양평이나 멀면 강원도에 전원주택 짓고 남은 인생 보낼 거야. 그 후로는 식당에는 아예 신경도 끌 건데 그럴 거면 너한테 믿고 맡길 정도로는 전수를 해주고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파격적일 정도로 좋은 제안이었죠. 동네 소문난 맛집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인 제게 물려주신다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냥 식당도 아니고 시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다가 물려주신 가족 사업이기도 해서 뜻이 깊었지만 솔직히 듣자마자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제가 일을 배운다고 해서 5년 뒤에 그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부모님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혼자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3일 동안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때쯤 남편이 사고를 쳤거든요. 저는 정말 결혼 전 불의를 보면 못 참던 남편의 성격이 장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단점으로 바뀔지 몰랐습니다. 승진을 앞둬서 의욕이 가다하게 넘쳤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제3금융권은행은 대출을 받기 쉬운 만큼 이자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 고객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남편의 일은 대출 조건 심사와 대출을 해간 고객에게 이자 납입일을 말 그대로 재촉하는 일을 했는데 그중 사무실까지 찾아온 한 고객과 이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멱살잡이와 심지어 주먹 다짐까지 붙어서 경찰서까지 다녀왔다고 해요. 멱살은 고객이 먼저 붙들긴 했지만 먼저 손을 든 건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이 주먹을 들 정도로 화가 난 이유는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 직장에서 고객을 때린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성질을 못 참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나요? 근데 남편의 언제 어디서 폭발할 줄 모르는 성격은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술 약속에 간 남편이 밤 11시에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죠. 술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전부 제 남편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거였고요. 진짜 암담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고객과 시비가 붙었던 건 제가 막 출산을 앞뒀을 때였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혈까지 했었거든요. 근데도 성질을 못 참아서 몇 달 새에 저 사고를 친 겁니다. 심지어 그 후에 또 술 먹고 어떤 가게에 앞에 있는 간판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성질난다고 그거 부숴서 기물파손으로 신고당한 적도 있었어요. 이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딸이 태어난 지 막 돌이 지났을 때여도 상관없다고 이혼하자고 했었어요. 왜 결혼 전엔 안 하던 짓을 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성격 못 죽이고 사람을 패고 다녀?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혼 못할 것 같아? 그거 착각이야. 당신이 고객 팼던 것처럼 나나 애한테 손 안 댈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거 무서워서라도 지금 이혼해야지. 이때 남편은 무릎 꿇고 4일 동안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제게 먼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써서 제 앞에서 읽어 보이고 지장까지 찍었었죠. 나 김재민은 오늘부로 그 어떤 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아내 주연아와 바로 합의 이혼을 하며 재산을 아내 7, 본인 김재민 3으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딸 김수빈의 양육권 또한 아내 주연아에게 단독으로 일임한다. 솔직히 각서를 쓰든 지장을 찍든 저도 압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나나 아이 앞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최소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본인도 그러겠다 다짐했고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이혼한 부모 아래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지른 일로 봐서는 남편이 그때 일했던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객을 때린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승진을 하긴 했지만 승진한 후로는 아예 밖으로 영업까지 돈다며 수금 비슷한 일까지 해서 퇴근도 늦어지고 주말에도 업무가 있어 나간다는데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만약 내가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일하면서 5년 뒤 식당을 물려받으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거나 잘려도 바로 같이 물려받은 식당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님 아래서 일을 배우며 5년 뒤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나요? 시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참 못 볼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식당 일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식당에 나가서 일단 청소부터 하고 재료 손질하는 거 배우고 돕고 나서 음식 준비하고 11시부터 슬슬 점심 장사 시작해서 홀에서 서빙하고 손님들 상대하고 나면 또 거덜난 재료 손질하고 다시 주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녁 장사 시간 되면 그때부터는 술 찾는 손님이 많아서 그때부터 더 정신이 쏙 빠지게 바빴죠. 분명 시어머니는 가족이고 너도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녁 장사 준비만 하고 5시에 집에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사실 저녁 장사가 피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를 붙잡으셔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배워야 하는 일이고 5년 뒤에는 내 일이 될 일이니까 지금 배워두는 게 남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배워서 금방 일이 늘면 어쩌면 시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5년보다도 더 일찍 가게를 넘겨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바짝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 힘든 건 업무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업무 외적인 사적인 문제들이 절 괴롭게 했습니다. 식당에 나가면서 가장 실망을 하게 된 시댁 식구가 바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개인적인 일상뿐만이 아니라 아주버님이 일하는 연예계에 대한 편견까지 제게 만들어줄 정도였죠. 제가 식당에 나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전부터 시부모님의 식당은 아주버님이 동료 배우들이나 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을 데려와 회식하는 장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한 후로도 종종 아는 선후배 배우들과 감독들을 데려와 한 잔씩 했는데 한 번은 식당에 오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재수씨, 오늘 진짜 중요한 손님 가니까 제일 넓은 방 좀 비워놔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아있는 넓은 방에 식탁 세팅하고 기다렸는데 식당에 온 아주버님은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분을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감독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라고 했는데 한참 아주버님이 그 감독이란 사람하고 국밥에 수육 잔뜩 시켜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벨로 저를 불러서 소주랑 맥주를 더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 가져다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감독이란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 재수 씨가 마스크가 아주 좋네.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 처음 보는 사이에 반말로 심지어 얼굴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게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주버님의 중요한 손님이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참고 그냥 먹을 만큼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작정을 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마스크는 좋은데 TV 나오려면 살을 더 빼야 하고 목소리가 좀 앵앵거리는 것 같다. 이딴 소리를 하다가 끝내 제게 일단 그러지 말고 옆에 앉아서 술이나 따라봐. 나는 막말을 한 거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못하고 정색한 채 아주버님 쪽을 딱 쳐다보는데 아주버님은 한술 더 떠서 재수씨, 우리 감독님 눈에 잘 들면 팔자 피는 거예요. 연기할 생각 없어요? 라고 하는데 와, 화가 나서 머리에 피가 몰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술 따라주고 팔자 필 생각 없는데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장소를 착각한 것 같은데 이 차는 아가씨가 술 따라주는데 가보세요. 라고 말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출세를 위해선 가족이 어떤 모욕을 당하든 상관 안 하던 아주버님.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바람 피운 거 형님한테 그대로 들켜서 이혼 당했네요. 누구랑 바람 난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징그러운 감독이랑 여자 나오는 술집 갔다가 눈 맞은 거 아닐까요? 이혼하면서 얼마 없던 재산도 위자료로 탈탈 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도 뚝 끊겨서 의도치 않게 백수가 되기까지 했고요. 시아버지는 일 없으면 나와서 식당 주차 요원을 하든 서빙을 해서 용돈이라도 벌라고 했지만 뭐 배우 자존심 운운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몰래 돈을 타가는 것 같았는데 40 넘어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돈 타가서 쓰는 건 배우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건가 봐요. 저는 늘 그렇게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해도 적자 운운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때 어쩌면 이렇게 언제 어떻게 백수가 될지 모르는 아주버님에게 퍼주는 돈 때문에 매출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의 바람기가 유전이었나 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한 2달 정도? 저는 시어머니와 일하면서 시어머니가 엄청난 기분파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날도 시어머니의 기분이 저기압이라서 시어머니를 피해서 주방 구석에서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
점심 장사 시작하기 전에 홀에서 시어머니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허이구, 내가 시장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도 이제 오냐? 그래, 밤새 술 퍼마시고 놀았으니 피곤도 하겠지. 당신 어제 새벽까지 콜라떼 깠었다며? 뭔 소리야? 새벽까지 장례식장 갔다 온 사람한테. 내가 말했잖아. 정 사장 어머니가.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명진이 엄마가 친구들이랑 어제 종로 갔다가 당신이 어떤 여자랑 콜라텍에서 나오는 거 다 봤대. 그러고 싶냐? 어? 나이 처먹고 친구 어머니 죽었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여자 끼고 놀고 싶어? 아 진짜 목소리 안 죽여?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어 이 여자가. 왜? 창피한지 창피한 줄 모르고 한 거 아니었냐? 네가 그 나이 먹고 콜라텍에서 여자랑 노는 건 안 창피하고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건 창피해 인간아?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메뉴판이 시아버지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 양념통을 맞고 떨어졌어요. 영문을 모를 일이었죠. 콜라텍은 웬 말이며 여자는 또 뭐냐고요? 시아버지는 성질을 내는 시어머니를 피해 식당에서 나가셨지만 차마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물어볼 용기가 안 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제가 본 광경에 대해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주저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가 옛날부터 좀 그러셨다고. 몇 번 다른 아줌마를 만나 불륜을 해서 어머니께서 예전에 흥신소에 의뢰까지 해서 아버지 바람 현장을 잡은 적도 있다며 그나마 정신 차리고 안 그러시더니 왜 또 그런 데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시아버지는 가족이나 시어머니께 꽤 다정한 분이셨거든요.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요새는 등산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콜라텍이 중년들에게 불륜의 성지라더니 남편 말처럼 시아버지의 나쁜 습관이 좀 고쳐지나 했는데 다시 시작된 바람기는 시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와 부부로서 엮여서 사는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여민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게 시아버지와 조금만 사이가 틀어져도 시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식당에서 특히나 제게 풀기 시작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전날 시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침에 식당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너는 꼭 그렇게 머리를 묶어야 하니? 뒤통수도 납작하면서 더 납작해 보이는 게 그게 뭐니?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또 분명 시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반찬을 만들어도 기분이 나쁘면 한 입 맛보고 바로 눈앞에서 뱉으면서 대체 지금까지 뭘 배운 거냐고 네가 이런데 5년 뒤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냐며 그렇게 절 잡들이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석박지를 만들었는데 먹어보시고 너는 네 돈으로 재료 안 사서 아깝지도 않니? 이제 나의 재료를 버리러 여기 오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절대 손님상에 드리지 말고 죄다 버리라는 시어머니. 근데 제 혀가 잘못된 건지 맛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주방 이모님도 제게 와서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석박지 맛만 좋다고 하셨고요. 도저히 이 아까운 음식을 버릴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홀에 나가서 전화를 받으실 때 석박지를 따로 통에 담고 점심때 제가 만든 석박지를 테이블에 내갔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게 네가 만든 석박지 손님한테 줬으면 장사 망칠 뻔했다.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제대로 만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연한 얼굴로 말했죠. 다시 만들 필요 없어요. 아까 나간 석박지 제가 만든 석박지거든요. 어머님께서 죄다 버리라고 했던 거. 근데 손님들은 맛있게 잘 드시고 리필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재료 버리려고 출근하냐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재료 낭비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날 시어머니는 왠지 몸이 안 좋다며 그래서 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다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어요.
참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딱 기분이 태도가 되고 심지어 만만한 사람에게 그 기분을 푸는 예시 중 가장 나쁜 예시였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언젠가는 제가 인정받아 그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건 제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이혼한 후에 형님과 연락이 끊겨서 심심한지 식당에 자주 오곤 했거든요. 그날도 근처 갔다가 본인 샵 가기 전에 밥 먹으려고 들렸다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음식 창고에서 재료 재고 확인하고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나왔는데 주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때였다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그 대화 주제가 저라면 얘기가 달랐죠. 저 언니 오래 버티네? 이제 좀 있으면 1년이지? 이러다가 진짜 이 가게 지 거라고 달라고 하면 어떡해? 젊은 게 사서 걱정하고 있네. 어차피 조건 내건 게 5년인데 아직 멀었지. 그 전에 지가 힘들다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든 꼬투리 잡아서 내보내면 될 거. 그때까지만 잘 써먹으면 돼. 그 후에는 너나 네 오빠나 사람 써서 굴리면 되는 거고. 와, 순간 어질하더라고요. 저와 했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겠다는 말을 한 채 부끄러움 없이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하다 못해 오히려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음식 재료를 놓고 바로 두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나타난 저를 보고 시누이는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시어머니는 뒤돌아 저를 보고 아이고 하며 몸을 들썩거렸어요. 지금 한 말 진짜예요? 어머님, 나머지 자식들한테 주기 전에 가게 유지하려고 저 이용하시는 거예요? 참나, 너는 어째 발소리 하나 안 내고 오니? 어머님, 얼른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들은 말이 진짜면 저 여기서 일 그만두고 갈 테니까 똑똑히 말씀해 달라고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깜쪽같이 속이고 이용하세요? 아니, 언니, 듣기 좀 거북하네요. 우리 엄마가 뭘 언니를 이용을 해요? 엄연히 월급 주고 정식으로 고용한 건데. 어차피 엄마 식당인데 나중에 누구한테 주든 마음이 변하든 그건 엄마 마음이고요. 아가씨는 모르면 조용히 해요. 내가 아가씨라고 존댓말 꼬박꼬박 쓰니까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본데 나 엄연히 아가씨보다 나이 많고 아가씨 오빠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방 좀 떨지 말고 상황 파악해서 말해요. 나 엄연히 어머니께 5년 뒤 식당에서 배우면서 일하면 물려받을 거라는 조건으로 지금 여기서 다니던 회사랑 같은 월급에 일하는 시간은 많고 더 힘든 일을 내 가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어요? 제가 참지 않고 한 소리 하니까 시누이는 놀랐는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게 그냥 한 소리라고 희진이 얘가 모르는 소리 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 믿음이 가겠냐고요. 그러던 와중 식당에 도착한 시아버지께서 밖에까지 큰 소리가 난다고 오셨죠. 제 안색을 살피시더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확신이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일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펄쩍 뛰시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걱정 말라고 이 식당은 엄연히 내 거고 나는 너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셨죠. 근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뾰족한 말투로 이 식당이 왜 당신 거냐고 우리 거지. 누구한테 물려줄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펄펄 뛰시는데 아니 아무튼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명의는 엄연히 내 이름이고 당신도 처음부터 현아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지금 같이 일하는 거면서 괜히 말 바꿀 생각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제 월급을 200에서 250으로 올려주셨고 제게 나만 믿으라고 하시며 걱정 말고 그냥 열심히 일만 배우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너무 찝찝하긴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니 일단 믿고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1년 가까이 되던 날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현아야, 네 아빠 어떻게 아니? 네 아빠가 감전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단다. 어떡하니? 어떻게 해? 그건 5층 높이에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고, 저는 아버지께 그 어떤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정신이 몽롱한데 그 몽롱한 정신을 깨우는 일이 일어났네요. 발인 전에 오빠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뒤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이거 그럼 산재인 거지? 그럼 사망보험금 꽤 나오지 않나? 그러게, 이렇게 위험한 일 하던 양반이 사망이나 사고보험 안 들었을 리가 없고 생각이 있었으면 몇 개 두둑이 들었을 텐데. 예, 잘 됐다. 안 그래도 네 오빠 요새 돈 없다고 난리였잖니. 도저히 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하기엔 몰상식한 대화 내용이라 얼굴을 확인하고 오빠에게 알려줬는데 친구들이 설명해준 사람들이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던 겁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와서 밥을 먹고 갔거든요. 근데 이건 또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된 건데 두 사람이 와서 부조금 2만 원 내고 갔습니다. 오셔서 명복을 빌고 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2만 원 낸 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명복은커녕 와서 사람들 다 듣는 곳에서 보험금이니 뭐니 헛소리하고 갈 때 제게 냉장고에 술들 남으면 꼭 챙겨오라는 소리 하고 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 식당에 나갔을 때 시어머니께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나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어머님이 아가씨랑 그 소리 하는 거 본 사람만 5명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말소리로 말실수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거기서 보험금이 나오든 말든 그건 저도 손 안 대는 저희 어머니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없어서 우는 소리를 하든 그 돈이 남편에게 갈 일은 추워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휴, 알겠다고, 알겠어, 내가 실언했다니까, 아유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생각 같았으면 식당 일도 당장 때려치우고 시어머니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쉽게 식당 일도 그만 못 두겠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일한 것도 있고 또 몇 년만 참으면 내 가게가 생긴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꾹 참고 버텼어요. 근데 참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배신을 당하는 건가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저도 기머거리 벙어리로 1년 버티니 일이 터졌어요.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 저희 아버지 첫 기일에 친정에 간다고 했었어요. 첫 기일이기도 하고 일찍 가서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 제사 지내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셔서 그날은 오전에 점심 장사 전 재료 손질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당일에 출근했는데 주방 한 구석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식당 이모님께 물어보니 그날 김장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날은 저도 점심 전에 퇴근하는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시려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말했고 그 중간중간 어머님, 저 14일에 친정 가는 거 안 잊으셨죠? 라고 상기시켜드리면 성가시다는 목소리로 아유, 몇 번을 말하니?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한다는 걸 잊으신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따로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제가 재료 손질하고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제게 배추를 식당 뒤로 옮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갈 채비를 하려고 했지만 저 많은 거 나 없이 어떻게 옮기나 하는 생각에 다 옮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앞치마를 벗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왜 벗니? 저 이제 가야죠,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아버지 기일이잖아요. 너 정말 갈 거였니? 너는 저 산더미 같은 배추를 보고도 집에 가고 싶어?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힘이 탁 빠지더라고요. 분명 알겠다고 알고 있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진짜 가냐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그래서 일단 앞치마를 벗어 접어두고 말했죠. 제가 분명히 첫 기일이니까 일찍 가서 저희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알겠다고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럼 저 많은 걸 나 혼자 하라고? 너도 자매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정이 다 떨어지려고 한다. 네가 이렇게 무책임한데 내가 어떻게 식당을 맡기니? 그러게 대체 왜 제가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이날 딱 김장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저한테 미리 말씀도 안 해주셨으면서 제가 무책임하다고요? 말씀 안 해주시다가 당일에 통보하는 어머님이 아니고요? 야,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앞치마 도로 입어. 죽은 사람 어디 안 가. 너 여기 있는 김치 다 담그고 수육까지 삶고 가도 네 아버지 거기 그대로 있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서 고춧가루 들여다 놔라. 어머님, 저희 아버지 첫 기일에 여기서 김치 담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하시든지 아가씨나 아무 할 일 없는 어머님 아들들 불러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꼭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묵직하고 통증이 축축한 촉감과 함께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성질을 못 참고 김장용 배추를 뜯어 제 얼굴에 냅다 던진 거예요. 소금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배추는 제 얼굴을 맞고 바닥에 뚝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진 제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그렇게 계속 시건방지게 나오면 내가 이 식당 너한테 물려줄 것 같아? 잔말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 꼴의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마 천년이 지나도 이 식당을 제게 물려주지 않겠구나 하고요. 이건 그토록 소중한 식당을 물려줄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노예만도 못한 사람에게 하는 짓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든 저는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들어 있는 힘껏 시어머니에게 도로 던졌어요. 제 행동을 예상도 하지 못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앞면으로 제가 던진 배추를 받아야 했습니다. 배추가 천천히 떨어지고 드러난 멍청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말했어요. 이딴 식당 안 받고 말 테니까 배추로 김치를 하든 저글링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한테 이 식당 줄 생각도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을 며느리니까. 근데 언젠가 그쪽도 나처럼 팽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알죠? 이 식당 명이 당신 거 아닌 거. 지금은 당신이 왕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같이 떨어지면 이 배추 마냥 뜯어져 버려질 테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거의 2년 동안 버티고 버텼던 식당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친정에 갔을 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미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도 웽웽 울어서 휴대폰을 꺼두고 저는 제 가족과 저희 아버지의 첫 기일을 지냈습니다. 그날은 아예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왜 남편이 집에 있었냐고요? 그 인간 이미 다른 고객에게 고소당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각서까지 쓰더니 집어넣게 못 주고 또 고객한테 이자 받아내서 실적 올린다고 과잉 대응하다가 결국 폭력까지 써서 그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권고사직 당한 후에는 저도 식당 일에 더 매달렸던 건데 아무 소용 없게 됐네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고 너 엄마한테 배추 던졌어? 라고 소리 지른 남편에게 말했어요. 던졌어.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괜히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고 사과는 하기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 이제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자는 거야. 니들 도저히 더는 엮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식당 물려준다는 말 담보로 신나게 부려먹다가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첫 기일에 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배추 던지는 시어머니.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 분명히 말했지. 2번 다시 폭력사건 일으키면 바로 끝이라고. 그래도 나는 당신 회사 잘리고 나서 나라도 식당에 붙어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신 후에 우리가 먹고 살 식당 생기는 거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가 도저히 날 도와주질 않네. 이제 나도 지쳤고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하자. 남편은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회사 일은 본인이 미안한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라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이미 지치고 마음 정리까지 그 전날 아버지 사진을 보며 끝낸 제게 남편이 늘어놓는 변명과 사과의 말은 닿지 않았어요. 씁쓸하지만 당연히 남편이 썼던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요. 근데 그 각서가 제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폭력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해고까지 당했다는 게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됐거든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됐죠. 재산까지 분할해서 이혼 후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전 남편은 바로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신청했고요. 전 남편을 만나러 간 딸을 데리러 갈 때 보기 싫어도 종종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가 안 보고 싶냐고 이제는 지가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물려받을 준비를 할 테니까 다시 합치자고 우리 수빈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애초에 그 인간이 백수라서 이혼을 택한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지가 뱉은 말 지키지도 않는 무책임한 인간이라서 이혼한 거니까요. 저는 꿈도 꾸지 마. 네가 보고 싶냐고? 너는 니네 집 국밥보다도 내 안중에 없어. 너보다 수육 생각이 더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주기적으로 지 아빠를 만나러 가야 했는데 그 덕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루는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따로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엄마랑 아빠처럼 따로 산다고 라고 하더군요. 이혼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전 남편이 왜 늘 그렇듯 부모님 식당이 아니라 아버지 식당이라고 했나 싶었는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부모님도 이혼을 하고 식당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참, 제가 마지막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뭔가 현실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묘했네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라서 아직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의외로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이지만 꾸준히 버티고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저는 참고 버텨야 할 일과 버틸 가치가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참고 버텨야 할 일은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하는 만큼의 보람과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확신이 느껴지는 반면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은 버티면서도 계속해서 이 길이 맞나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하루에 12번씩 제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들을 그저 제가 약해서 인내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버텨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더 빨리 놔야 하는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버틴 제 노력과 시간이 당연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았던 신념이나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었으니 인생의 큰 수업료라고 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게 그리고 제 딸에게 일어나지 않게 수업료값 톡톡히 하며 잘 살아야겠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중에 늘 더 참고 버티는 성격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살면서 한 번쯤은 눈앞에 공든 탑을 무너뜨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탑이 무너지고 나면 정말 공들인 탑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애초에 쌓을 가치가 없던 부실공사로 지어진 탑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공든 탑만이 우뚝 자리 잡길 바랍니다.